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활에 대해서 한번 화살, 순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 나온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활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활이 출토된 것이 평양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뼈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것을 합성궁, 이때부터 벌써 합성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궁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뒤에 쪽으로 조금 가면 나오는데, 자, 고려 도경에 고려의 활이 탕궁과 모습이 비슷하고 활체의 길이가 5촉이라고 했으며 화살이 매우 멀리 날아간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무예를 천시했지만 이 활쏘기만큼은 장렬했던 게 이 유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교에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유계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불문하고 모두 활쏘기를 익혔다. 그래서 특히 무관의 경우에는 6가지 묵과 초시 과목 중에서 활쏘기가 무려 4종목이나 되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려면 반드시 궁수를 익혀야 했다. 그래서 활은 일반적으로 단순궁, 강화궁, 합성궁 이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궁은 저거 같아요. 그냥 나무 하나로 만들거나 목궁, 아니면 대나무 하나로 만들거나 죽궁. 강화궁은 이 단순궁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인다는 거는 대부분은 소심줄 같은 거를 갖다 붙여서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단계가 합성궁. 합성궁은 보면 뽕나무, 대나무, 거기에다가 소뿔, 쇠심줄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활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활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요게 지금 시위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불인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인활. 이거는 이걸 반대로 이렇게 펴서 시위를 걸었을 때 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엎은활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까지, 요렇게까지는 대나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뽕나무. 그리고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기 안쪽에다가 솥불을 붙이고 바깥쪽에다 이렇게 쇠심줄을 붙여서 이 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씨 집안.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쭉 계속 만들었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인간문화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활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칼 만들 때 장인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활 만드는 게 조금 더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금속은 아무래도 좀, 불을 달고 갖고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예 떨어져 있는 그런 각종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활의 종류들을 보면, 이 흑각궁,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흑각궁이거든요. 동남아시아, 일명 이제 베트남, 그쪽에서 살고 있는 소의 뿔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제 요 흑각궁이 가장 대표적인 그 활에 어떻게 보면 만드는 재질이고, 그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든 게 뭐 녹각궁부터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서 썼던 활은 군궁, 그냥 각궁이라고도 하고, 혹은 동계에 넣어 휴대한다고 해서 동계활이라고도 한다. 동계는 그거 같아요. 그 화살 이렇게 집어넣는, 활 집어넣는 화살도 들어가 있고, 그 동계활이라고도 하고, 이 활은 전투용으로 사용하므로 국력을 높이기 위해 삼뽕나무로 활체를 만들었고, 활체의 두께도 두터웠다. 군궁 제작에는 뽕, 뿔, 심, 브레풀, 실, 칠 등 6가지 재료가 들어갔다. 평궁, 그러니까 평소에 쏘던 활, 예궁, 가지고 뭐 궁궐에서 쏘던 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그 활의 구분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활의 기본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현재의 국궁과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의 활은 고자 부분이 훨씬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종실록, 국조올의 악학괴범, 조선의 궁술, 융원필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여기 같은 경우 요 정도, 여기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활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흑각궁부터 이렇게 나오죠. 예. 흑각궁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물소 뿔로 만든 거, 중국 남부 지방과 인도 차이나반도 등지에서 수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뿔 색깔 때문에 흑각궁, 백각궁, 뭐 황각궁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 청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물소뿔의 교육을 제한했기 때문에 주로 일본을 통해서 수입했다. 조선은 몇 차례 물소를 수입해서 남부지방에서 키워보려고 했지만 기후가 맞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자주국방이죠. 예,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소를 그냥 아예 수입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조상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진이 여기 고종, 호미명 각궁,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각궁이다. 활에는 호미라는 강명이 쓰여 있다. 이게 이제 육군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불인 활이죠. 이렇게 풀어놨죠. 거의 뭐 끝과 끝이 만날 정도로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펴서 엎어서 쏘는 거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각궁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민어불의 풀을 가지고 부착을 하는데 이게 접착력은 우수한데 중요한 건 습해지면 물을 머금고 녹아 풀어진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습할 때는 흑각궁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활을 따뜻한 온돌방에 넣어서 보관하는 점화를 해야만 활의 탄력이 유지되었다. 예. 그래서 뭐 저거 나오잖아요. 뭐 요동정벌에 뭐 예, 그 있죠. 예. 뭐 활이 뭐 장마 때는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이성계의 그 불가론, 예. 위화도 해군,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조금 좀 잘 됐으면 좀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뭐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후궁이라는 활도 있고요.
후궁은 똑같이 물소불로 만든 활인데 약간 좀 촘촘하게 긴 물소불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조각조각 난 물소불을 쓰는 거였나 봅니다. 예. 이게 그 이유가 정조 6년의 기록을 보면 청나라가 통물소불은 교육을 금했지만 조각난 흑각은 허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후궁을 보다 널리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만기 요람을 보면 훈련 도감의 기병들은 합성 목궁인 교자궁과 함께 후궁 한 자루를 반드시 휴대했다. 이제 그게 물소불을 수입을 못하니까 이게 조각조각 난 걸로 수입을 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남한산성에서 이제 뭐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그 이후에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향각궁. 향각궁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러면 뿔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자라는 황소뿔이 약 20에서 40cm에 달아가지고 이걸로 붙여서 활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삼각궁이라고도 불렸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신이 사용하는 향각궁이 매우 좋아서 단각궁이 필요 없으니 이를 모방하여 활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향각궁은 흑각궁에 비해 활의 위력이 부족했고 게다가 3개의 뿔을 불에 불러 연결하여 만들기 때문에 비가 많은 여름철이면 뿔 사이를 연결한 불의 풀이 풀려서 활이 자주 부러지곤 했다. 또한 활을 만들 뿔을 얻기 위해 소를 도살하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농사를 폐할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있어야지만 쉽게 짓는데 그거에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향각궁은 크게 만들어지지 못했지 않았을까 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녹각궁. 녹각궁은 사슴뿔을 활 안쪽에 대서 만든 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게 뭐 남아있는 게 없나 봅니다. 예,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우천시에도 녹각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녹각궁에는 사슴뿔 긴 것 하나를 이음매 없이 사용했고 활시를 풀었을 때 활체가 완전히 망곡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그냥 활체를 그냥 사슴뿔 하나로 거의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망곡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동그랗게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땅 쐈을 때 각궁처럼 흑각궁처럼 완전히 동그란 거를 펴가지고 쏘는 것보단 힘은 좀 약했겠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교자궁인데요. 합성 목궁이라고 나옵니다. 예, 합성 목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에 보면 교자궁은 물소뿔 대신 저리갈 나무를 사용하여 만들며 저리갈 나무와 대나무를 접착시키고 쇠심줄 등으로 묶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뭐 보면 이것도 아마 습한 날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무기를 개량한 거죠, 뭐. 예, 무기를 개량한 건데, 그래서 교자궁은, 궁력은 비록 각궁에 비해 떨어지지만, 귀한 물소뿔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데다가, 날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오군령과 각 지방의 병령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이게 유물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보면 교자 순호궁, 그러니까 순호는 저거거든요. 석궁. 거기에 썼던 교자궁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참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휘게 만들 수 있지? 이거를 반대로 꺾어서 쏘는 거거든요. 반대로. 다음은 죽궁인데요. 죽궁은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애들 저거 장난할 때 쓰는 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직접 이렇게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나온 거 이렇게 쏴보면 그렇게 장난감 같지는 않아요. 이게 대나무로 만든 죽궁은 외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활이다. 일본은 날씨가 습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물소불과 불의 풀로 만든 합성궁을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대신에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단순 죽궁이나 합성 죽궁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각궁을 이제 습한 날에는 못 쓰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민간에서는 죽궁을 널리 사용했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궁이죠. 목궁. 특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물보. 제물보의 목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목궁은 호라고도 했는데, 이 호는 원래 모든 활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고대의 활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활은 단순하게 나무로만 만든 단순 목궁이다. 조선 초기에는 목궁의 힘이 약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는 정교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각궁을 준비하기 어려운 병사의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목궁을 휴대하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군비가 허술해진 조선 후기에는 제작하기 쉽고 보관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목궁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성종 9년의 기록을 보면 이게 지금 회목궁이라고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목궁이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대로 꺾으면 이게 안 부러지나? 이거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댔나?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기록에 보면 목궁에다가 이렇게 철전, 그러니까 철전을 쏘면 여기 돼 있죠. 철전을 쏘면 40보, 약 50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아 이를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현재 새로이 복원되어 사용되는 목궁도 그 거리가 100m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요즘 그거를 좀 인터넷에 있길래 보고 있는데, 목궁을 삼뽕나무와 엣기찌로 만들었다고 했으며, 특히 엣기찌는 탄력이 좋아서 좋은 목궁은 전체를 엣기찌로 만들며, 그보다 못한 목궁은 활의 안쪽에만 엣기찌를 댄다고 했다. 저는 엣기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철궁이고, 요게 죽궁이고, 요게 목궁이거든요. 근데 요 목궁은 저도 만들었어요. 여기 석궁 같은 경우, 죽궁이죠. 요 죽궁은 애들 장난감, 이 철궁은 그냥 한번 구경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철궁 나오네요. 철궁은 철태궁이라고도 소개가 됐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 철궁을 석궁 활체로 쏘는 걸 봤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쓰여졌다고 여기는 나와 있진 않고요. 그냥 예상하기로 그냥 실제로는 민간에서 국력을 시험하거나 혹은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철퇴궁은 부러지기 쉬운 활체의 중간 부분만을 금속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끝에 부분은 나무나 뭐 기타 등등 이걸로 하고 중간 부분만 또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 그쵸? 예. 육량공 같은 경우는 큰 활을 육량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량공에다 놓고 쏜 활을 무거운 화살을 사용했기 때문에 육량공이라고도 했다고 그러고요. 활을 만드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각공하고 같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력을 묵과 초시와 복시에 사용했는데, 이 시험은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육량전을 50보, 지금으로 말하면 63m 이상 멀리 날려보내는 국력 시험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아마 활을 잘 쏘던 사람들은 힘이 대단했을 거예요. 예상컨대. 요거는 이제 예궁이라 그래서 경국대전에 궁중에서 국왕과 신하들이 모여 활쏘기를 하는 대사례와 지방에서 관원과 덕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을 쏘는 상사례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모여서 대사례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왕은 없습니다. 왕은 항상 그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활을 쏘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맞추는. 근데 관역이 여기 보면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후대에 있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평 쏘는데, 중요한 건 국왕과 신하가 성균관에 나가서 석전제를 올린 후 활터에 가서 술을 마시고 2명씩 짝을 지어 각각 4발의 화살을 쏘았다. 음주를 하는, 가문은 아니지만 음주와 활을 쏘는 낭만이 있는. 근데 왜 음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을 꼭 드시면서 활을 쏘셨답니다. 주상님들이. 보면 수남집이라는 기록에는 향살의 홀기에 따르면 관역은 50보 63m 밖의 후로 하고 화살은 승시, 곧 4발을 쏘며 이긴 사람은 인사하고 진 사람은 벌주를 마신다. 여기도 또 술을. 지금으로 말하면 사격장에서 술 먹고 총 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역시 그 풍류를 아는 이 시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궁은 이렇게 궁에서도 했던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이 탕궁입니다. 탕궁. 예전에 탕궁 때문에 한번 유튜브를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한 몇 개의 자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탕궁을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어요. 활처럼 똑같은데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돌멩이를 끼워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의 새총과 같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무줄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의 탄력을 이용해서 돌을 발사했다. 탕궁은 갑주를 입은 적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머리 부분에 맞추면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이 몰래 궁궐을 나와 탕궁을 가지고 놀다가 부왕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태종은 양녕대군이 탕궁 노름이 무척이나 미웠던지 양녕을 궁에서 내쫓았을 때도 오직 탕궁만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엄한 아버님이셨네요. 그러니까 이 탕궁이 지금 최총처럼 활에다가 돌을 걸어서 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놀이를 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고 싶지만
솔직히 할 데도 없고 괜히 잘못 쐈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맞으면 실험은 못 해봤습니다. 이건.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활 제작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한번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네요. 활이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이후에도 조선의 공사들은 심신수양의 방편으로 활쏘기를 계속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국궁 제조 기술은 여러 장인의 손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활쏘기가 일종의 스포츠화되고 공사들이 대나무로 만든 습사용 평궁만을 사용하게 되면서 나머지 전통활의 제작 방법은 맥이 끊겼다. 그래서 이제 이게 궁체의 기본이 대나무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나무를 이런 식으로 대나무, 삼뽕나무, 참나무, 쇠심줄, 어교, 화피, 소가죽, 실,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활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활체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예,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목궁 단순 목궁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목궁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참고했던 게 그 영국 장궁 있죠. 이 영국 장궁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 장궁이 됐든 뭐 대나무가 됐든 이렇게 만들려면 그거를 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휘는 방법을 보면 나무가 됐든 대나무가 됐든 그거를 물에다 삶습니다. 예, 삶아서 그걸 휘어뜨려요. 삶아서 휘어뜨리면은 안 부러져요. 네, 안 부러지는데 근데 이거는 또 붙여야 되잖아요. 복합궁이니까. 근데 이게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보면 그 목궁 같은 경우 그 이제 일명 영국 장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단순 목궁이죠. 뭐 거기에 뭐 쇠심줄을 붙였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본 영상에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이제 그게 유럽 쪽에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조금씩 뭐 앞에다가 뭐 쇠심줄을 대거나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외국의 그 활 전문가들도 보면 우리나라 활이 제일 예, 구부러짐도 많고 탄력도 좋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 이 활의 종류와 그리고 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는 화살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화살과 나머지 뭐 일명 석궁이라고 하는 순호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